한국 노동문학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작가로 신동엽 문학상과 백석문학상을 수상한 박영근 시인은 1958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나 2006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군 제대 직후인 1981년 반시 6집의 시 수유리에서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구로상공단 등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기도 했던 1세대의 노동자 시인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는 산문집 공장 옥상의 올라를 시작으로 첫 시집 취업 공고판 앞에서 두 번째 시집 대열, 세 번째 시집 김미순전, 네 번째 시집 지금도 그 별은 눈뜨는가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 한편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회원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재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민중민족 문화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어 2000년대에는 다섯 번째 시집 저 꽃이 불편하다와 시평집 오늘라는 시의 숲길을 걷는다를 펴냈고 인천민예청 부지회장,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등을 맡아보며 문학을 통한 사회변혁을 꿈꾸다 4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치환이 작곡한 민중가요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의 원작 시인이기도 한 박영근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인천 부평구 신트리 공원에 세워져 있으며 그를 추모하는 문인들은 시비를 통해 시인이 남기고 간 빼어난 시편들과 올곧은 시정신이 길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박영근을 기억하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학사의 큰 원로이시자 또한 문학 현장을 떠나서 사회운동이라든가 민주화의 험난한 여정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큰 지향점을 던져주셨던 순이 삼촌으로 대표되는 제주도와 그 처참했던 역사 현장을 엄혹했던 시절에 감히 아무도 이야기 못할 때 4.3의 그 소용돌이를 소설적으로 형성해 주셨던 우리 현기영 선생님을 모시고 박영근 시인과의 인연, 그 다음에 박영근 시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갖춰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기영 선생님 일단 근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 쓰는 현기영입니다. 요즘 내 근황이라는 게 늙음의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무슨 병은 없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계신데 잘 지내고 있다는 그 말이 제일 사실 고마운 말씀이시죠. 자, 선생님께서는 2010년도인데 그 박영근 시인이 이제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이제 매년 추모제를 하는데 박영근 시인의 고향인 그 부안군 그 마포리 그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때 추모제를 했는데 그때 집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영근 시인의 그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이렇게 친밀감을 갖게 되고 이런 건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박영근 씨와 저와의 나이 격차는 한 17년 차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찍 내가 자가갔으면 아들 뻘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어울리는 거죠. 소위 그 1958년생 개띠인데 그 젊은이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그게 어디서 어울렸냐면은 지금 한국문학
작가회의가 있는 한국 작가회의가 있는데 그 전신인 자유실천협의회라고 있었어요. 줄여서 자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로 거기에는 뭐 유신 정권과 그 다음에 이어진 전두환의 신군부의 그 독재, 민중화가 자유말살 뭐 여기에 맞서서 문인들이 싸우는데 그 기지가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자실이었어요. 자실 자유실천 문인협의. 거기에 그 주역으로 이제 있는 친구들이 되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58 개띠들이 많았어요. 뭐 내 나이 또래는 별로 없고 나는 뭐 내 정열은 그들의 못 사는 정열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울린다는 거는 나이와 관계없이 어울리는 거죠. 물론 그걸 저는 망년지우라고 불렀어요. 망년, 나이를 잊어버리는 펫. 그래서 이제 17년 아래 개띠들하고도 이제 참 많이 어울리고 그들이 시를 보고 좋아했고 격려하고 같이 술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뛰어난 시인이 박영근이었어요. 진실로 시인다운 면모를 보였고 시인이 물질적인 것은 뭐 탐하고 세속적인 그 무엇 그런 지위 뭐 이런 것을 탐해서 움직인다거나 지나치게 게으르거나 시인이 그러면 좀 아닌 거죠. 박영근 시인은 정말 그 치열한 진지한 그런 시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싸웠던 한반도의 모순, 문인으로서 우리가 집합적으로 상대해서 싸웠던 그 상대가 이 파시즘 세력인데 두 개의 큰 모순이 있어요. 하나는 민족적 모순과 하나는 민중적 모순인데 그걸 이제 민족 모순, 민중 모순이라고 그러죠. 민족 모순이라는 분단 문제, 민족의 문제, 제국주의 문제, 신식민주의 문제. 뭐 그 당시 미국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한국은 신식민지처럼 우리가 보았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뭐 이런 일본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민족 문제는 말하자면 계급적으로 하층에 속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문제 이런 게 민족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운동권에서는 이게 양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뭐 NL이다, PD다 이렇게 갈라졌지만은 그리고 따라서 문학 쪽에서도 그렇게 그런 정치적 그 분화 현상에 따라서 문학 쪽에서도 NL, PD 이렇게들 얘기했었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둘 다 같은 배 속에는 쌍생하다. 민족 모순이 결국은 민중 모순을 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토론해요. 젊은 애들하고. 근데 박영근은 민중 시인이면서도 노동자 문제, 노동 문학을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문제까지 분단 문학까지도 끼워놨어요. 사실 그 두 모순은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박영근 시인은 진짜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노동지향적인 그렇게 하다가 97년 지금도 급여로 눈 뜨는가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그 민족 문제에 좀 눈을 뜨면서 나중에 말년에 가면은 어떤 그 달관한 듯한 이런 놈이
이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박영근 시인이 우리의 이 모순 문제를 탁월한 그런 그 시적 형성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시인이란 게 문학이란 게 시란 게 뭐 작가란 게 뭐냐. 펜대를 줬으면은 그렇게 권리면서도 이제 권리면서도 또 하나의 의무, 사회적 의무이기도 한데 인간 존재라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개인들이지만은 그 개인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문제와 일상생활, 그 어떤 사생활 이게 양립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그 민주운동 그 투쟁 속에서 집중적으로 싸운 것들은 뭐 이제 하여튼 10년쯤 싸웠을 텐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불만족스럽지만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제 민간이 대통령을 뽑게 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것에 만족해 가지고 운동권이랄지 어떤 사회 관심을 갖고 있던 국민 전체가 갑자기 급격하게 아니면 지나치게 과격하게 변모를 해버려요.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10년 동안 너무 이성 그리고 민족 공동체 문제, 역사 문제 이것이 이런 진지한 문제만 하고 작가든 또 독자든 국민이든 억압을 느꼈을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휴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90년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그동안 등한히 했던 감정을 추스리자. 그 전에 이성적인 활동이었다면은 민족과 뭐 공동체와 역사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이성적 행위였다면은 이제는 감정도 억눌렸던 감정도 풀어놓고 놀자. 근데 이게 지나치게 진지한 건 이제는 없어지고 아직도 민족의 문제, 분단의 문제, 역사, 친일의 문제, 제국주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고 민족 문제, 노동 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계급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히 도외시 돼버리는 현상이 지금 오늘에 와 있잖아요. 근데 벌써 그게 9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에 박영근 씨는 자기는 그렇게 진지한 글쓰기, 물론 개인, 사생활 이야기도 이제 시에 들어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시로 쓰여져 있어요. 사생활 이야기도 좋은 거예요. 사생활을 영위하는 이 개인들을 어루만질 수가 있어야 돼, 이 시가.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 근데 90년대 문학이라는 게 전부 사생활 위주고 또는 강박주의적이고 뭐 오히려 더 나가서 안 읽히는 난해한 시기까지 이제 번성해버릴 때에 참 나도 그래요. 나도 그 절망감이 심했어요. 나도 진지한 글쓰기인데 진지한 글쓰기를 자기 미래로 삼고 해왔던 박영근의 슬픔이란 거는 컸을 거예요. 그걸 뭐 보나마 컸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주도시지만 박영근 씨는 이제 부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의 그 어촌, 그다음에 지금 쇠락해가는 농촌의 그 풍경들, 그다음에 사람들,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그 뭐 초상집 이야기라든가 뭐 막차 타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겹게, 그래서 이렇게 읽고 나면은 우리 어렸던 그 추억이 쫙 가슴에 이렇게 여운이 깊은 그런 시를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선생님, 좋은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펜을 잡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는 말이 상당히
가슴에 오게 되네요. 지금 2022년인데요. 박영근 씨가 현재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런 숙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박영근 시인의 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무엇을 또 우리가 느끼고 무엇을 또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 문제 하나고요. 그 박영근 시인의 그 시가 후대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 시인들이나 또 젊은 미래의 우리 시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우리 문단에 또 주는 울림, 그 평가,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근 시인에 대한 어떤 규정이 내려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노동 시인이냐, 뭐 노동자 시인이냐,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시인이 좋은 시인이지. 좋은 시인은 자기 얘기, 사생활, 일상생활 얘기도 하지만은 민족과 민중의 이 사회적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둘을 다 하고 있고, 또 민중의 얘기를 하는데 계급투쟁적인 그런 어조의 그 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시가 되려면은 그 민중의 그 애환, 삶의 모습, 이런 게 시적 형상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잘한 것이 바로 박영근이에요. 그래서 민중의 삶의 애환 모습, 조그만 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내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박영근의 그 시쓰기는 지실되고 진지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후배 시인들이 본받아야 할 바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무슨 가벼운 거 위주의 그런 가치관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시대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조건 즐거워야 되고 무조건 희화화되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또 가벼워야 되고 너무 길면 안 되고 막 이런 식, 이 가벼운 풍조의 진지함, 진실됨, 이런 글쓰기를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고 할 때 박영근의 그 시쓰기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그중에서 좀 꼭 한번 추천해 주고 싶다든가. 이 시는 사실 80년대 박영근과 시인 동아리들은 참으로 그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투쟁 속에서 얻는 기쁨, 아름다운 노래, 그 시기였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어느 날 이제 90년대 들어서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의 시는 좀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박영근 씨, 난 90년대 넘어가면서 슬픔이 가득해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술 먹은 눈물이 많아지고, 이 시가 보면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시인 것 같아요. 밤하늘에 막 생겨나기 시작한 별자리를 볼 때가 있다. 그래, 고통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소리로 미쳐갈 때에도 밥 한 그릇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치욕일 때도 그것은 어느새 네 속에 들어와 살면서 말을 끝내지. 살아야 한다는 말. 그러나 집이 어디 있냐고 성급하게 묻지 마라. 길이 지가 가 닿을 길을 모르듯이
풀씨들이 지가 날아갈 바람 속을 모르듯이 아무도 그 집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없을 테니까 믿어야 할 것은 바람과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침묵, 그리고 그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 이렇게 우리 헤어져서 너도 나도 없이 흩날리는 눈송이들 속에서 그래, 이제 시는 그만두기로 하자. 그 숱한 뷰들이 그치고 흰빛만 남을 때까지.